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준이라고 하고요. 되게 어려 보이죠? 네. 오늘 아침에 갈 때 와이프랑 상의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제 아내랑 상의해가지고 집에 있는 옷 중에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옷으로 입고 왔습니다. 그만큼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제부턴가 이게 제 전문 분야에서는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스피치를 해야 되는 시간이 오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아직 신앙을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저도 아직 제 삶에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굉장히 제게 과연 어울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섰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저도 한 번 더 적어봤는데요. 저는 경상북도 포항 촌놈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포항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대학은 한동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진짜 포항 토박이 촌놈입니다. 근데 서울 와서 첫 직장을 구했는데 잘 맞지 않아서 2010년 2월에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창업한 회사가 핸드 스튜디오라는 회사입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처음 창업을 했는데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투자를 받고 이렇게 넉넉하게 시작한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제가 강남 논현동에 있는 원룸을 월세 55만 원짜리 원룸을 빌려가지고 5명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한테는 돈을 못 버니까 또 멀쩡한 직장 버리고 시작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어떤 것만 있었냐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 라는 그 고민으로 매일 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사람을 만날 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첫 해 창업할 때 제가 건대에 있던 온누리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가까워서 거기를 나갔었는데 그때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장수로 섰을 때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전쟁 바로 직전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막사에서 이제 군대 막사에서 나가서 혼자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이 얼마나 심했으면 저기에 어떤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데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넌 누구냐라고 해야 되는데 질문이 뭐냐면 넌 나를 위하느냐 나의 적군을 위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가 당시에 그랬어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빠져 있어가지고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가? 이거 판단하기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았죠. 제 여호수아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대답을 합니다. 보통 A입니까? B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A입니다. B입니다. 해야 되는데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니다 라고 먼저 나옵니다. 그때 제가 들은 말씀은 뭐냐면 네 질문 자체가 틀렸다. 내가 이 전쟁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사람을 만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이건 나한테 잘 될까 안 될까 이 고민이 아니라 네가 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지금까지 제가 6년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한동대학교를 나왔는데요. 한동대학교의 슬로건은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꿔갑시다 라는 말입니다. 이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말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딱 끝난 다음에 한동대학교에서 나온 신문에서 처음 접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지방에 있는 어떤 학생들의 모든 꿈인 서울의 대학을 가겠다라는 꿈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 신문에 적혀있는 이 문구를 보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한동대학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것은 이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꿔갑시다. 이 어마어마한 문장이 한동대학교에서는 얼마나 자주 인용되냐면 제가 첫날 입학한다고 이렇게 학교를 처음 올라가는데 학교 언덕에 현수막으로 이렇게 Why not change the world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내가 학교를 잘 왔구나 라는 생각에
처음에 기숙사를 배정받아서 기숙사 건물을 올라가는데 계단마다 Why not change the world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기숙사 침대를 첫 배정을 받고 누웠는데 침대 천장에 Why not change the world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 거 싶어가지고 좀 약간 잘못 왔나? 약간 너무 광신도 집단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1층에 내려가서 커피를 뽑아 마셨는데 커피 잔에 Why not change the world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정구석에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꿔갑시다 라고 적혀 있고요. 시험을 치면 시험지 위에 Why not change the world가 적혀 있고, 학교 로비, 본관 로비에도 Why not change the world 뭐 그렇고, Why not change the world가 노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노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내내 제가 같이 학교를 다녔던 그 동기들이나 저희 선후배들은 세상을 바꿔가야 된다는 막연한 이런 고민과 부담 속에 살게 됐고요. 그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갈 것인가를 치열하게 좀 논쟁하고 토론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4년 정도 되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꿔갈 수 있다라는 약간의 확신과 믿음 속에 이렇게 졸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동대학교에서 배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할 때도 두 가지 근거를 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젊은 기업가의 어떤 열정이나 젊은 기업가의 혈기가 아니라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한동대학교에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동대학교 4년 내내 제가 제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데에서 저의 앞으로의 비전과 행동들을 설정하겠다라고 저는 세팅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저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문장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제가 몸담고 있는 경영이나 아니면 금융, 아니면 친구가 몸담고 있는 디자인이나 즉 사회 전 분야에 관한 모든 분야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한동대학교에서의 동기들은 어떻게 고민하냐면 열심히 믿어서 모두가 다 선교사하고 목사하겠다가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방식을 회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모든 한동인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는 또 그렇게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핸드 스튜디오,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조금 재밌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 스튜디오 잘 모르실 건데요, 저는 오늘 기업 설명하러 온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서. 핸드 스튜디오는 Here and Now is Dream Studio, 지금 그리고 여기가 꿈꾸는 무대입니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너무 좀 촌스럽지만 6년 전에는 저렇게 회사명을 의미를 담아서 저렇게 짓던 게 되게 유행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스마트 TV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TV에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서 드라마를 보다가 여주인공이 입는 옷이 사고 싶다 그러면 옛날엔 검색해야 됐는데 요즘은 리모컨으로 확인키를 누르면 그 가격 정보가 뜬다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2010년 2월이었는데 스마트 TV가 나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는 스마트폰이란 단어도 생소할 때거든요. 스마트폰이 나왔으니까 스마트폰 다음에 스마트 TV, 스마트 세탁기, 스마트 냉장고가 나올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홈페이지에 그 원룸에 5명이서 모였는데 그 책상도 허름한 책상에 5명이서 홈페이지에 스마트 TV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저희가 회사를 그렇게 홈페이지에 올리고 2달 후에 삼성전자가 스마트 TV를 세상에 내놓게 되고, 삼성전자가 내놓으니까 경쟁사인 LG전자가 또 내놓게 되고 구글이 내놓게 되면서 그 담당자들이 폰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도 많은데 혹시 TV에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있진 않을까라고 검색했더니 전 세계의 강남구 논현동의 원룸에 있는 저희 5명밖에 나오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를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무런 백도 없이 삼성 담당자, LG 담당자, 구글 담당자한테 가서 첫 번째 받은 질문이 뭐냐면 Who are you? 너희들 누구냐? 전 세계 너희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진짜 할 수 있냐? 그러길래 그때는 약간 혈기로 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첫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희 멤버들이 초기에 선교사님 자제분도 계시고 저희 멤버 중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행히 복을 받아서 첫 프로젝트가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저희가 좀 빠른 시장 기회를 타게 됩니다. 그 뒤로 5년 동안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소프트웨어를 200개나 만들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세계 최초의 스마트 TV의 기업이다, 뭐 젊은 기업이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났는데, 어느 정도로 저희가 기사가 많이 났냐면, 예를 들면 미래부에서 스마트 TV의 공모전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3년 연속 대상을 탔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해서 탄 게 아니라 공모전에 출전하는 기업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최 측에서 저희한테 얘기하기를, 회사 이름 말고 직원 이름으로 한 10개 정도 빠르게 내주시면 행사가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탁을 항상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사가 났지만 저희 직원들은 사실 이런 기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무슨 기사를 좋아하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핸드 스튜디오는 다니기 좋은 직장이다 라는 기사를 좋아합니다. 언젠가 한 기자분께서 저희 회사를 취재하고 가신 다음에 헤드라인을 어떻게 잡으셨냐면, 한국의 구글 핸드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모든 직장인들이 꿈꾸는 회사,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주셨는데, 그 기사가 2012년 여름날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면서 저희 회사가 밖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 회사 별명이 한국의 구글, 한국의 구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담이지만 저는 이 별명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유는 구글 코리아가 저희 회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할 때마다 구글 코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를 좀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한국의 구글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지 저희 회사의 문화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룸으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보이겠지만 제가 반대쪽에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까치발을 하고 찍어도 안 나올 만큼 굉장히 좁은 일반 원룸이었습니다. 아마 젊으신 분은 한 번쯤 자취해 보셨던, 제가 저 원룸에 있던 침대를 다 드러내고 신발 신고 들어갈 수 있게 유리장판 직접 깔고 책상 세팅 직접 하고, 그리고 저 책상은 살 돈이 없어서 이웃회사 대표님한테 프로젝트 제가 성공시켜드리면 소원을 들어준다길래 거기 한 달 가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성사시켜드리고, 뭘 원하냐 그래서 저희 직원들 컴퓨터하고 책상 새 것 좀 사주세요 그래서 저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테이블이 회의실입니다. 그래서 회의합시다 그러면 딱 뒤돌면 회의였습니다. 저 때 모인 5명이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모였기 때문에 월급 잘 받다가, 저 때 저희 멤버들 월급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믿는 친구도 있었지만 안 믿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늘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대표님 돈을 많이 버시면 꼭 저희에게 성과를 많이 주십시오, 성과금을. 그래서 저도 이제 돈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 그냥 기약 없는 약속을 한 거죠. 돈 많이 줄게. 근데 그때 무슨 영화가 유행했냐면, 교회에서 영화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조인성이 주인공이었던 비열한 거리라는 조폭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셨군요.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조폭인 조인성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어디 현금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조직원들에게 이게 현금을 나눠주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그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기를, 대표님 돈을 벌면 꼭 그렇게 현금으로 좀 나눠주십시오. 집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게 제가 또 기약 없으니까 그렇게 할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장 기회를 타게 되면서 첫 해에 5명이서 8억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원가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책상 앞에서 그냥 코딩하면, 프로그래밍하면 다 이제 수익이거든요. 근데 돈 벌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그냥 10개월을 산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2010년 12월에 제가 통장을 열었더니 8억이 있길래 국민은행 남영동 지점을 잊지도 못합니다. 남영동 지점을 찾아가가지고 거기 계신 여직원분에게 여기 있는 돈 대부분을 현금으로 뽑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5만 원짜리로 뽑아가지고 이제 직원들 종이 가방에 하나씩 담아가지고 이렇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한 직원이 그 종이 가방을 들고 너무 기뻐가지고 부모님한테 어머니하고 이렇게 뛰어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놀래서 방문을 열고 나와서 아들을 위아래로 훑더니 아들을 부여잡고 펑펑 우시면서, 아들아 아무리 힘들어도 나쁜 짓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뭐 이런 오해가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주고 5명이서 나눠 갖고도 한 1, 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돈을 써도 된다고 생각한 게, 저희 회사의 계약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주변에 찾아봤습니다. 젊은 친구가 갑자기 돈을 벌면 강남에서는 뭘 하나, IT에는 젊은 친구들 중에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을 찾아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뭘 할까요? 젊은 IT 대표가 돈을 갑자기 벌면
하는 행동. 첫 번째.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외제차를 사서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놀러를 다니더라고요. 순간 저는 그때 수원 삼성전자까지 막 지하철 전철 타고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차도 없고. 그래서 순간 유혹이 차를 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한동대학교를 나왔는데, 한동대학교는 교수님들한테 이게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배우거든요. 갑자기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계신데, 준이야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지, 뭐 이런 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데 쓰고 싶어서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돈이 조금 남았는데 이걸 뭘 해줄까 그랬더니 직원들이 하는 말이 사무실을 옮겨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창업 10개월 만에 저런 방이 4개 정도 있는 큰 사무실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운데 가장 큰 방을 회의실로 꾸몄는데요,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자기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실이 생겼다는 기쁨만으로 그날 하루 종일 회의실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으러 나가자 그러니까 직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짜장면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그날은 그냥 같이 그 자리에서 짜장면 먹고 그렇게 헤어졌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고 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도 많이 늘었고 이제 연봉 수준도 웬만큼 올라왔는데 또 돈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차를 사러 되지 않을까 또 생각했지만 또 교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또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또 돈이 남았는데 뭘 해줄까 그랬더니 요즘 젊은 친구들은 되게 폼생폼사거든요. 그래서 또 사무실을 옮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10개월 만에 또 이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 팀의 공간이고요. 이제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너희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해봐라 그랬더니 뭐 회사에 커피숍도 만들고 뭐 자기들끼리 책 읽는다 그래가지고 이런 책 읽는 공간도 따로 만들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저희 직원이 저기서 책 읽는 모습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뭐 저런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또 매년 반복이었죠. 그래서 또 돈이 남았길래 뭘 해줄까 그랬더니 또 직원들이 또 사무실 옮기자고 그러길래 이건 너무 낭비인 것 같다. 그래서 모든 벤처들의 꿈인 한 층씩 늘려가 보자. 그래서 그 이듬해는 또 다른 인테리어 컨셉의 또 사무실을 넘겼고요. 뭐 직원들이 이제 카페처럼 진짜 한번 일해보자 뭐 이런 것도 생겼고요. 저희 회사가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나 학교에서 저희 회사를 방문하고 싶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2012년도에는 거의 10,000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상상해보시죠. 10,000명 정도가 벤처를 방문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기 지방에 있는 경북대나 부산대에서는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학생을 버스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100명씩 오는 거예요. 근데 벤처가 아무리 이게 인테리어를 잘 해놔도 둘러보는데 5분이면 끝납니다. 한 층, 두 층이니까. 그럼 5분 보고 다시 부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회사에 이렇게 강연장이 있습니다. 이 벤처, 이상한 벤처인데요. 그 외부 손님들을 위해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평균 연령이 27세입니다. 굉장히 젊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20살짜리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수능 공부 안 하고 컴퓨터 공부한 친구들 저희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여타 대학교 동아리랑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회사에 고양이도 키우는데요. 이 고양이 직급이 과장입니다. 그래서 공식 직급입니다. 그래서 5년밖에 안 된 회사에 들어온 지 3년 반이나 됐고요. 저 친구 밑으로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해놓고 놀진 않고요. 그냥 순간순간 젊은이들답게 회사에서 좀 순간순간 재밌게 노는 것 같습니다. 강남에 오후 2시가 되면 전력난이 심각해진다는 기사가 뜬다 그러면 저희는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오후 2시면 컴퓨터 다 끄고 에어컨 다 끄고 같이 팔씨름 대회를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놀게 되는 거죠. 그러고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정해놓고 함께 놀자라고 해가지고 핸즈업 데이라고 해가지고 가을 날씨가 좋다 그러면 같이 한강으로 자전거를 타러 간다든지 재밌는 영화를 개봉했다 그러면 같이 손잡고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하는 데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친구가 겨울에 남자친구와 함께 스키장을 놀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점심을 모두 같이 먹는데요, 반대쪽 친구에게 막 자랑합니다. 스키장 갔더니 너무 좋더라.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반대쪽 친구는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내내 표정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전체 회의를 소집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스키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새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스키장에 데려갈 것인지를 그때서야 버스 대절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이 24시간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 음식도 그 직원들이 고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스타벅스나 뭐 이런 커피숍에서 파는 커피도 다 제공합니다. 제가 배운 기업 철학은 직원이 출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대문을 열고 나설 때부터 다시 대문을 닫고 들어갈 때까지 개인 돈을 쓰지 않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창업한 이후로 뭘 해줬다가 아니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전 직원이 모여서 같이 자동차 게임 대회를 열어왔습니다. 이 젊으신 분들 아실 건데 카트라이더라는 게임 대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조직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한 주도 빠짐없이 같이 취미 활동을 가졌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희 직원들이 하는 가장 큰 행사가 뭐냐면 핸드 스튜디오 카트라이더 월드컵 대회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저희 직원들 티셔츠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서열 1위, 서열 2위, 서열 3위, 그리고 서열 꼴찌까지 저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뭐 연말 통합 챔피언전 뭐 이런 것들이 열립니다. 워낙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저희가 박수치고 게임 대회를 열면 회사에서 위층에서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제가 위층에 가서 그쪽 대표님들한테 막 사과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위층의 대표님이 누구냐면 이 게임을 만든 넥슨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가 뭘 하는지 모르시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은 약간 패션 트렌드에 좀 둔감한 것 같습니다. 신앙심이 좋으신 분들도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도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 아침에 제가 출근해 보면 군대 막 추리닝을 입고 밤새고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옷 좀 똑바로 입으십시오라고 이제 학교처럼 얘기할 수 없으니까 기업답게 뭘 만들었냐면 1년에 4번 정도 직원들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즉석에서 백화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고맙습니다. 네. 상품권을 나눠주고, 그리고 법인카드를 이렇게 줘서 1시간 동안 미션 게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오피스룩을 구매해 오시오. 그러면 전 직원이 백화점을 뛰어다니면서 1시간 만에 쇼핑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뛰어다니면서 자기에게 맞는 새 옷을 사서 사줬다가 끝이 아니라 저희 전 직원이 회사로 돌아와서 새 옷으로 다 갈아입은 다음에 저희끼리 회사 중앙 통로에서 한 명씩 워킹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포즈도 취하며 저희 회사 디자이너가 이렇게 점수판 들고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를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죠. 근데 작년부터 제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의류 브랜드에서 협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뭐 M 브랜드 뭐 이런 데서는 자기 회사 광고에 출연만 해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바꿔주겠다 그래서 직원의 부모님까지 초대해가지고 옷을 다 사주고 구두도 맞춰주고 뭐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광고였는데요. 한 친구는 그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가고 싶다 그래서 그 오픈카를 빌려주고 여자친구까지 이렇게 휴가 내서 같이 이렇게 여행도 보내주고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평균 연령이 27세니까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포항 촌놈 출신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막연히 결혼을 일찍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어도 때가 되면 결혼은 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자주 묻곤 했습니다. 결혼 안 하니? 했더니 요즘 서울에서는 결혼을 늦게 한대요. 그래서 통계청에 찾아보니까 평균 결혼 연령이 남자가 33세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빨리 시키고 싶은데 빨리 하라고 할 수 없어서 인센티브를 만들었습니다. 2011년부터 결혼만 하면 무조건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명을 제가 보냈고요. 지난주에 사내 커플이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사내 커플은 2배로 가져갔고요. 제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때쯤 한 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저희 직원이 대표님 이 제도는 굉장히 불공평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는 결혼을 하고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아서 그 친구를 위해서 제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2012년부터 자녀를 한 명 낳을 때마다 1,000만 원씩 주겠다라고 해서 그 친구가 3년 사이에 2명이나 나왔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송년회 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송년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네이버나 이런 실시간 검색어나 뭐 이렇게 송년회 딱 치시면 연관 검색어가 뭐냐면 슬프게도 술자리, 건배사 이게 연관 검색어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게 보내는데요. 저희 송년회는 좀 특별합니다. 저희는 젊은 친구들이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낮밤 없이 일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시간들이 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 딱 돈 없을 때부터 저희 회사 송년회는 전국 8도에 계신 모든 부모님, 심지어 중국과 일본에 계신 부모님까지 비행기표를 다 끊어드리고 서울의 가장 좋은 호텔로 모시고 1박 2일 동안 공식적으로 효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저희 회사의 송년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전시회보다도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부모님을 위해서 전시회를 열고 부모님이 입장하며 아버지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입니다라고 소개드리고 저도 부모님 앞에 나가서 부모님 저희 젊은이들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응원해주고 기도해 주신다면 내년에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가족들과 찍는 사진이 저희한테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이런 회사에도 강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 회사 정직원이 되려면 어려운 국내 아동 한 명을 평생 후원 입양해야 된다는 서약서를 써야만 저희 회사 정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 명 늘 때마다 저희가 후원하는 아동이 한 명씩 느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돈을 벌어서 이사를 할 때 직원들에게 너희가 인테리어를 한번 해봐라 라고 예산을 줄 때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회사 벽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핸드메이드. 무슨 뜻이죠? 핸드메이드. 맞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영어로 뭐라고 정의했냐면 핸드메이드란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핸드 스튜디오가 만들어내는 모든 제품은 그만큼 탁월해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사전적 정의를 위트 있게 바꿔놨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볼 때마다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시킨 게 아니라 직원들이 스스로 적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뒤부터 멤버들에게 우리 이거를 우리의 정신으로 삼자. 그래서 핸드메이드 정신, 우리의 명예다라고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였습니다. 그 책에 보면 로마가 500년 동안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강한 정치력이나 군사력, 경제력이 아니라 로마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로마에 가졌던 자긍심, 즉 명예 때문이다라고 적힌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 문화를 넘어서 모든 구성원들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지키고자 하는 정신, 그것을 멤버들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저희 회사 소개를 마쳤는데요. 회사 소개 이렇게 길게 할애한 이유는 뒤에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를 좀 먼저 부탁드리고,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뭔가 회사가 교회 청년부랑 많이 비슷하지 않은가요? 모든 기자님들이 저희 회사 인터뷰하고 가시면 항상 마지막에 근데 이 회사는 교회 청년부 같단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나가십니다. 제가 여담이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전 이걸 다 교회에서 배웠고 한동대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걸 기업에 다 투영시켰을 뿐입니다. 제가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시죠? 제가 가장 최연소 강사라고 해가지고 딱딱하게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감히 교회 영화 포스터를 좀 띄웠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어벤져스 영화 다 아시죠? 제가 지금부터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배트맨. 고맙습니다. 배트맨 맞습니다. 10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떤 칼럼에 보니까 아이언맨이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웅 1위에 뽑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세상이 말세가 맞긴 맞나 보다. 영웅도 돈이 많아야 인기가 많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사람 누구일까요? 네, 캡틴 아메리카 맞습니다. 어르신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웅 캡틴 아메리카라는 영웅입니다. 자, 이제 모두가 맞출 수 있는 한 분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구일까요? 네, 슈퍼맨입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영웅입니다. 너무 쉽죠? 제가 진짜 질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웅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그 영웅의 이름을 알아맞힐 수 있었습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 네, 맞습니다. 마크, 심볼 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영웅들의 가슴에는 자신만의 심볼이 그려져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번 머릿속에 쭉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시는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들 다 자기만의 심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강의를 좀 큰 데서 한 몇천 명 있는 데서 이 강의를 할 때쯤 굉장히 조용했는데요. 엄마 손을 잡고 따라온 9살짜리인가 그 초등학생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할 타임이 아닌데 큰 소리로 대표님 헐크는 마크가 없는데요. 이렇게 순간 당황했습니다. 내가 틀렸나? 라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엄마가 절 도와줬어요. 큰 소리로 애 등을 찰싹 때리시면서 녹색 피부 자체가 마크야 이렇게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혹시 모든 영웅들의 가슴에는 자신만의 심볼이 그려져 있습니다라고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 더 명제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조카가 있는데요. 어린 조카가 명절에, 추석처럼 명절에 집에 놀러 오면 제가 놀아줘야 됩니다. 제가 집에서 막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도 어린 조카랑 놀기가 너무 귀찮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에 가다 놓고 만화 틀어주고 저 뒤에 누워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누워 있는데 만화에 TV에서 뭐가 하냐면 슈퍼맨 만화가 하는 겁니다. 슈퍼맨 만화도 있더라고요. 장면은 이랬습니다. 악당이 여주인공을 납치해 갔습니다. 그리고 여주인공이 이제 외칩니다. 구해주세요 슈퍼맨, 이렇게 외치니까 슈퍼맨이 초능력으로 그 소리를 듣고 출동을 하러 갑니다. 슈퍼맨이 출동하려면 보통 이제 세 군데를 가는데 화장실, 그 회전문, 공중전화 박스. 근데 제가 봤던 건 공중전화 박스였습니다. 슈퍼맨이 들어가더니 와이셔츠, 이 안경을 탁 벗고 와이셔츠를 이렇게 두둑 뜯는 거죠.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와이셔츠를 딱 뜯으니까 뜯겨진 단추 사이로 이렇게 S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효과로, TV 효과로 여기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도 나오고. 근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저희 어린 조카가 갑자기 3명인데 미쳐서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에서 뭐라 막 외치면서 날뛰어요. 발음도 잘 안 되는 조카들인데.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슈퍼맨 주제가고 내용은 슈퍼맨 출동한다, 슈퍼맨 곧 악당을 무찌른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 눈에는 아직도 슈퍼맨이 악당을 무찌르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 조카들은 저 노래가 절로 나오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제 어린 시절을 되짚어 봤더니 저도 어릴 때 만화를 볼 때 어느 장면에서 가장 전율을 했냐면요, 그 로버트가, 제가 좋아하는 로버트가 악당을 무찌를 때 전율한 게 아니라 언제였죠? 네, 변신할 때. 그러니까 그 마크나 그 어떤 특정의 장면이 나올 때 오히려 그 제가 좋아하던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웅들의 가슴에 있는 심볼만 봐도 그가 대충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예측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악당들의 심볼만 봐도 예측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으로 저는 영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웅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요, 사람들을 기대케 하고 흥분시키는 매력적인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진짜 영웅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강남에 포항 촌놈이 처음 올라오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초능력을 가진 젊은이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열심히 발품을 팔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오후 2시 가장 평일인데 막 슈퍼카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추리닝 바지에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청년들을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때 제 눈에는 그 친구들이 초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나이에 저렇게 슈퍼카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강남에 테헤란로에 있는 빌딩만 해도 몇백억인데 그 집 아들내미, 요 집 아들내미, 요 집 아들내미 합치면 그것만 해도 몇천 명은 될 거라고. 그래서 한편은 수긍은 됐지만 그때 든 생각이 역시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부르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어마어마한 초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악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문장에서 다음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땡땡땡.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꿔갑시다. 그리고 이런 제목들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뭐 이런 프로도 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세상을 바꾸고 싶은 젊은 영웅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심볼이 있습니까? 가 제가 요즘 만나시는 분들에게 이제 전하고 다니는 유일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가슴에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는 사실 정의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저도 증명해야 되는 나이인데요. 특히 제가 슬픈 것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저도 사업을 하면서 밖에서 만나고 있는데 슬픈 것은 자기가 기도하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가슴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청년부가 계시다면 제가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들은 제가 1년에 매년 강의를 가야 됩니다. 채플 정기 강연이라서. 그럼 제가 한 몇만 명씩 만나는데요, 대학생들을. 요즘 대학생들을 만나면 제가 슬픈 건 뭐냐면 이 가슴을 열었더니 뭐가 있냐면 여기에 그 온라인 게임, 그 롤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방학 때 성형수술을 할까 말까 뭐 이런 것도 있고, 학점이 좋아야 취업이 되는데 뭐 이런 고민, 그리고 한쪽은 남자친구, 한쪽은 여자친구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면 저는 제 가슴에 뭐가 있는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겁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네이든 퓨지라는 총장님이 계십니다. 그 총장님이 청년의 가슴에 있어야 될 그 요소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흔들 수 있는 깃발. 둘째, 변하지 않는 신념. 셋째,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넷째, 평생을 함께할 친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정의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은 뭐냐면 1950년대, 60년대 총장을 지내셨을 테니까 제 생각에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전쟁의 기억이 있으신 어르신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비유가 전쟁의 비유에 익숙하신 거죠. 자, 전쟁 영화 많이 보셨을 건데 전쟁터에서 깃발은 어떤 의미입니까? 깃발,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떠도 맨 앞에 서 있는 병사가 깃발을 들고 전진하면 어떻게 되죠?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깃발은 자기 부대의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수많은 부대가 섞여 있어도 그 깃발만 쫓아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깃발이 항상 누군가가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깃발이 땅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승리한 땅을 정복할 때 깃발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깃발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내가 따라가야 되는 목표, 나의 이상이자, 그리고 조금 더 풀었으면 깃발이 떨어진다는 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니까 내가 살고 싶은 세상입니다. 네이든 퓨지는 청년의 가슴에 있어야 될 첫 번째로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저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거는 이 5가지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첫 번째 저의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깃발은 불공정한 영역에 하나님의 공정함을 깃드는 삶인데요, 전 20살 때 지하철을 처음 탔습니다. 그 경상북도 포항 촌놈이었는데 저희 동네가 얼마나 촌이었냐면 보통 포항 산다 그러면 그 다른 지역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집에서 바다가 보이냐? 그러면 보통 우리 그 정도 촌은 아니야. 그런데 저는 예, 보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그런 촌입니다. 포항에서도 되게 좀 남구 쪽 촌이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포항에서 나오다 보니까 포항에는 지하철도 없고 저는 해외도 한번 안 나가봤고 비행기도 못 타봤습니다. 제가 어떤 집안의 문화에서 자랐냐면 제가 대학교 때 중국으로 여행 갈 일이 있어가지고 부모님 여행 가겠습니다, 중국입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절대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 부모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공산당인 줄 알고 제가 가면 죽는 줄 아셨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자랐고, 제가 중국에서 선교 갔다 온 날 저희 교회 권사님이, 아주 시골 교회인데요, 권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살아왔다고, 중국에서 살아왔다고, 대견하다고. 그런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제 소원은 뭐였냐면 비행기를 한번 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짧은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대학교 들어가서 선교 여행 가는 동아리에 들면 분명히 난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갔더니 마침 뭐가 있었냐면 중국으로 선교를 하는 학생 자발적인 그 선교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 아니나 다를까 한 학기 동안 선교 훈련을 받은 다음에 여름에 중국으로 선교를 가겠다고 회비 내서 선배들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당당하게 설명했죠. 이건 학교에서 가는 거고 안 가면 저는 왕따를 당합니다. 꼭 가야 됩니다. 촌에 계신 부모님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학교에서 한다 그러면 꼭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회비를 부모님한테 얻어가지고 제가 모아서 가야 되는데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받아가지고 총무에게 내고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포항에서,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중국 가는 비행기가 떴거든요. 공항 가는 다이렉트 노선이 없어가지고 비행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하루 전날 서울에 올라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선교 가는 서울 사는 친구가 자기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그 전날 올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호를 타고 서울역에 처음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하는데요, 서울역에 딱 떨어졌는데 친구가 제가 지하철을 처음 탄다는 걸 알고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준이야, 지하철을 탈 때는 신발을 벗고 타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지하철을 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날씨와 그날의 그 지나가는 사람의 풍경들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의 안내를 받아서 지하철 1호선을 처음 탔습니다. 서울역에 있는 1호선을. 너무 신기한 겁니다. 옆으로 문이 열리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옆으로 앉아가지고 보이는 모습이, 차장 밖으로 보이는
바깥 풍경이나 다시 지하철이 바깥으로 나왔다가 지하로 들어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또 하나의 놀라운 처음 보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매일매일 익숙한 모습일 텐데요. 뭐였냐면 지하철 문이 열리더니 한 두 다리가 없으신 지체장애인이 바닥에 몸을 끌면서 저희 지하철 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희 포항에는 그 교통편이 버스밖에 없었거든요. 20살짜리 눈에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분을 유심히 보고 있었더니 그분이 몇 번이고 이렇게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몇 번이고 망설이더니 이 막연한 대중들을 향해서 띄엄띄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저는 두 다리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제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촌놈입니다. 20살짜리 까까머리 청년. 그때 청바지에 흰 운동화에 허름한 티셔츠 한 장에 아버지가 여행 가라고 주신 등산용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이 그분을 도와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봤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기대와 같이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순간 무슨 오기가 들었냐면 촌놈은 인정 빼면 시체잖아요. 갑자기 왜 아무도 안 도와주지?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우리 저분 도와주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몇천 원을 꺼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두 발자국 세 발자국 걸어서 그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촌놈은 꼭 남을 도와줄 때도 그냥 안 하고요, 꼭 한마디씩 하거든요. 야, 아저씨 힘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바닥에 엎드리면서 물끄러미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이내 손을 이렇게 내미셨습니다. 저는 돈을 받으실 줄 알았는데 손이 제 돈을 지나치더니 제 손목을 덥석 잡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은 이런가, 고맙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나. 근데 그분이 제 손목에 힘을 주시면서 약간 끌어내리시는 겁니다. 그러고 저보고 뭐라 하셨냐면 학생 돈은 됐는데 혹시 시간이 있으면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지만 촌놈이라는 같이 상상을 하셔야 제가 촌놈이라는 이 패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제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지하철 처음 탄데 별의별 걸 다 한 겁니다. 1호선 바닥에.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을 때가 지금 제 나이인 30대 초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에서 일어나 보니 자기가 와이프도 있고 아기도 있었는데 와이프가 아기를 데리고 도망가고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눈 떴을 때 처음 본 모습이 그 늙으신 어머니가 자기를 보면서 울고 있는 모습이었답니다. 처음 두 다리를 잃었을 때 그게 실감나지 않아서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다 생각해서 치료가 다 끝나고도 몇 번이고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죽었다 생각하면 병원이고 죽었다 생각하면 병원이고, 그래서 마지못해 집에 있는데 지역단체에서 안내가 나와가지고 장애인 등록하고 장애인 교육, 재활 교육 받고 뭐 직업 교육 받으면 다시 취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 희망으로 교육 다 열심히 받고 드디어 지역센터에서 안내해준 공장에 취업하게 됐답니다. 자기는 그날이 제일 기뻤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쓸모가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그 공장 사장님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자기를 때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래도 꾹 참았답니다. 이 일마저 없어지면 난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다. 근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공장 사장님이 월급도 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마지못해 쫓겨나서 나오게 됐답니다. 그리고 진짜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그 집에 있는 부엌에 있는 칼 있지 않습니까? 그 칼로 이 손목을 이렇게 그었답니다. 저한테 이런 흉터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흉터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또 발견돼서 안 죽은 거죠. 그 뒤로는 집에 그냥 누워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힐난하기를 너 나가 죽던지 엄마 고생시키지 말고 아니면 가서 구걸이나 해 라는 얘기에 못 참고 오늘 처음 소쿠리를 하나 사들고 출근하신 겁니다. 근데 첫 손님이 전 거예요. 전 지하철 처음 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 선교여행 가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 훈련을 받고 가는 거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라도 대답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뭘 깨달으면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큰 돈은 총무에게 내고 낸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 드린 몇천 원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생각하면 되게 젊음의 혈기와 그리고 선교 여행을 앞두고 있는 의욕이 앞서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약간 닭살이 오그라드는 말을 그 아저씨가 던졌습니다. 뭐랬냐면, 아저씨, 제가 20살 대학생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제가 어른이 되면 아저씨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또박또박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 했던 얘기가 제 표정과 제 말투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 아저씨를 위해서 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아저씨가 대답 대신 이렇게 손을 모으더라고요. 제 상상은 그 사이에 많은 교인들이 찾아갔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손도 잘 못 잡으시고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등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하철 처음 탔는데 별의별 거 다 한 겁니다. 부흥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사이에 친구가 이제 내려야 된다고 제 등을 이렇게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주신 배낭을 들쳐매고 아저씨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인사하고 딱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아저씨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되게 뜻깊은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딱 돌렸는데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아저씨가 그 바닥에 몸을 끌면서 다시 다음 칸으로 이동하시는데 눈에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늘을 향해서 살 거야, 난 꼭 살 거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본 아저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는 그 아저씨가 지금 살아 계신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년, 제가 20살 때 만났으니까 제가 20대를 보내면서 지난 10몇 년간 저한테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왜 아저씨는 이런 허름한 청년이 얘기했던 그 말 한마디에 죽겠다 죽겠다 하다가 갑자기 살겠다 살겠다 했을까? 이게 제 퀘스천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저도 어른이 되어가면서 지금도 배워가고 있지만, 뭐였냐면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사고 난 이후로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위로를 해줬을 겁니다. 너 괜찮다, 아프지, 곧 나을 거야. 근데 단 한 명도 이런 얘기는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두 다리가 없는 네가 살아갈 세상도 희망찰 거야 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준 거죠. 그냥 나을 거야 라는 얘기만 한 거죠. 근데 몇 번의 자살 끝에 가난한 심정과 상처도 받고, 그 끝에 굉장히 가난한 마음에 어느 날 까까머리 청년이 나타나서 처음 듣고 싶은 말을 한 겁니다. 아저씨, 조금만 기다리세요. 두 다리가 있든 없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제가 여담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기 청년부 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은 위로로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오늘이 즐거워야 되고, 청년은 아무런 동기가 없어도 내일 다시 열심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존재 이유고 우리의 힘 자체입니다. 여기 계신 어른 성도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희망이죠. 어떤 희망이냐면 할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 슬프게, 또 제가 어르신분들, 기성세대 분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기성세대 분들이 젊은이 분들에게 아무도 희망을 주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희망이란 것은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고생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식은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좋은 걸 갖다 준 거죠. 저는 그 아저씨와 했던 약속이 저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수많은 꿈을 가졌고 수많은 되고 싶은 직업이 있었지만, 저에게 직업은 한 번도 꿈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저의 흔들 수 있는 깃발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아저씨가 약속했던 것처럼 공정함을 깃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열심히 일하며 제대로 평가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제가 그 핸드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기 시작할 때는 1년에 한 300회 정도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 거의 매일 기자분들이 찾아오신 거죠. 그때마다 기자분들이 항상 마지막에 저한테 하는 질문이 뭐냐면, 아니, 회사를 왜 이렇게 운영하세요? 대표님 또 장가도 가셔야 되고, 저도 전세에 살거든요. 그래서
뭐도 하시고 욕심 안 나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이런 얘기를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제가 배운 대로 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핸드 스튜디오는 그냥 기업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다짐했던 그 깃발, 그 신념을 세상과 소통해가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직업은 꿈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겠다는 것도 꿈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혹시 선생님이 되시고 싶은 젊은 분들이 계십니까? 미안하게도 선생님이란 직업이, 저는 IT에 있는데요, 나중에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또 선생님 계신 분들 좀 슬프시겠지만, 왜냐하면 해외에 가면요, 그 3D 교육이나 영상 솔루션 장치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중앙에서 교육을 하고요, 반에는 선생님이 아니라 현장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란 직함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이런 시대가 오면 선생님이 되겠다고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못 이룬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애시당초 저는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꿈이냐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꿈이 아니지만 모든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살겠다는 것은 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것은 꿈은 아니지만 지나가는 이도 나를 붙잡고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이 되겠다가 진짜 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독교 대학,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에서 배운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약간 저의 그거죠. 여기 그 추상현 목사님 계시죠? 네, 학교 다닐 때 동기였는데요, 저희가 자주 외치던 게 있었습니다. 누구 학교 선배 중에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이렇게 외칩니다. 그분이 선창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비전, 그러면 저희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걸 계속 외칩니다. 우리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 보통 하나님 제게 비전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직업을 떠오르시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어떤 미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저희의 비전은 뭐였냐면, 내가 나가서 직장인이 되든 교수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아니면 공무원이 되든 그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상관없다.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오로지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가 우리의 유일한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어른신 분들과 젊으신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저의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 거의 젊은 새내기 CEO로 지난 6년간 활동해서 어느 모임 가든지 항상 막내였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든지. 근데 아무도 그걸 증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배웠던 두 가지 말씀, 여러분도 아멘이라고 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면 꼭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삶의 터전이나 전문 분야에도 하나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진데, 최소한 제가 운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났던 영역에서는 그렇게 증명하고 살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초청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꼭 그날에 천국 가야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대학생들이 맨날 문자 옵니다. 맨날 페이스북에 메시지 보내고 전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뭘 할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뭐 서론을 깁니다. 저는 방학도 했고 공부도 안 했고 뭐도 안 했고. 그럼 전 얘기합니다. 공부하십시오. 특히 기독 크리스찬 청년들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뭘 하든 상관없어요. 1등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탁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목적은 아닌데 우리가 좋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1억짜리 다이아몬드 사본 적은 없지만 백화점 가서 1억짜리 다이아몬드하고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봤더니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다이아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 뭐였냐면 1억짜리 다이아는 좋은 케이스에 담겨져 있었고요, 1,000만 원짜리 다이아는 제가 봐도 좀 싼 케이스에 있더라고요. 그때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다이아가 중요하죠. 하지만 좋은 것일수록 좋은 그릇에 담아서 전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세상에서 승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온누리 교회 양재 다니는데요, 저도 주일 가면 그냥 청년부 가서 셀 공부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히 오늘 제가 한 얘기 중에 좀 무례한 얘기들이 있다면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나중에 그 자녀분들 중에 말 안 들으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랑 한 열흘만 살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